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4만 명이 줄어든 54만 8천 명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말 오후에 벌어지던 홍콩 민주화 시위가 이제는 평일에도 이어지면서 교통대란과 은행, 학교의 휴업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당국의 진압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폭발 사고가 일어난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사고가 언제 일어난 거죠? 오늘 오후 4시 15분쯤이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구동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40대 선임연구원이 숨졌고 다른 직원 4명이 다쳤습니다. 중상자 1명은 외부 업체 직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들이 오늘 로켓 추진체 연료 실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소 실험까지는 아니었고 인화성 물질인 니트로메탄 연료의 유량 계측 실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발화가 일어나 폭발과 함께 불이 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불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연구소 직원들이 자체 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 관련 기관 특성상 취재진의 연구원 내부 진입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가스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본부, 국방부가 곧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선 지난해 6월에도 연구동 실험실에서 불이 나 직원들이 자체 진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 4월 국회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 조사 이후에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여부를 지켜보며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여당에 고발당한 지 200여일 만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조사에 앞서 애초 여당이 무리하게 법안 처리했다는 취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한국당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애초 바른미래당의 사보임과 법안 처리 절차가 불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 59명은 당시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막아선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가두라고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가 대표로 검찰에 출석한 거라면서 다른 의원들의 경우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사실상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만큼 기소 여부나 시점은 이들의 출석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나경원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검찰이 일부 의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공식 회의를 제외한 일정을 취소한 채 두문불출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출석 직전 국회를 떠났습니다. 지난달 검찰에 자진 출석했던 황교안 대표에 이어 한국당에서는 두 번째,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겁니다. 한국당은 공식적으로는 불법 행위를 막으려 한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보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고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의원들의 여러 가지 투쟁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사전 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표하고 있는 만큼 한국당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수사 대상인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YTN과의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지만 출석 요구서가 온다면 직접 조사를 받으러 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법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원들은 개별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생각엔 동의하지만 일단 당의 방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과 맞부딪혔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은 먼저 기소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를 필두로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 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검찰 조사가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물론 나아가서는 내년 총선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은 애써 담담하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지정법안과 관련한 고소, 고발, 검찰 조사 그리고 이후의 전국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그동안 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이제 지휘하면서 네. 검찰의 조사를 이제 안 받도록 막아놓고 네. 있었는데 본인이 이번에 직접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만희 원내대변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한 이유는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은 원내대표가 책임진다. 지금 말씀처럼 이제 66명인가가 지금 고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한국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뭔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렸으니까 직접 검찰에 출석해서 이러한 것들의 부당성을 알린다. 아마 이런 생각에서 출석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국 이게 어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저항이다. 정치적 저항이다. 예.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은 여당에 또는 여당에 동조하는 야당들과 함께 벌이는 어떤 의사 진행의 불법성에 대해서 정치적 저항이다. 아마 이런 의미를 그런 입장이죠. 보여준다는 지금 뜻이군요. 한국당의 입장은. 예. 예. 그럼 실제로 받게 될 혐의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법 165조하고 166조의 문제거든요. 예. 국회법 165조에는 국회 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국회 방해죄다. 국회 회의 방해. 회의 방해. 국회 회의 방해라고 나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116조에 대해서 이제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지난번 국회법에는 없다가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법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육탄 충돌이라든지 무슨 물리적 충돌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건데 그게 바로 이러한 조항들이거든요. 물론 패스트트랙도 이제 그중 하나겠습니다만. 그래서 마지막 폭행, 뭐 체포, 감금, 협박, 뭐 이런 주거 침입 예. 이런 것들을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했다면 이거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회법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검찰은 그 최이배 의원이 그때 감금됐었잖아요. 예. 국회의원실에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내대표가 과연 지시했는가? 예. 최이배 의원을 좀 이렇게 방에서 못 나오게 해라. 이런 것들 좀 당의 의원들에게 지시했는가? 이제 사전 이제 말하자면 모의, 이른바 이제 법적 용어로 교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런 걸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의안이나 법안들 이런 접수를 방해한 그런 혐의가 있는지 그런 걸 일단 혐의로 두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무튼 따지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60명이 지금 60명, 네. 고소 고발돼 있고 네. 민주당이 40명. 40명입니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6, 정의당이 3,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해서 이제 110명. 110명이죠. 상당수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저항권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글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저항권이라고 보는 근거가 예.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때 사보임을 허용했잖아요. 네. 사임과 보임의 보임, 이제 예. 약자죠. 그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을 이제 사퇴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이제 그거 보호한다 해서 사보임인데 예.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나와 있네요 화면에. 불법 사보임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행위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그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의 그 관건이죠. 근데 지금 이제 한국당이 주장하는 건 국회법에 어긋난다. 문희상 의장이 했던 거는. 예. 근데 거기에 드는 게 국회법 48조인데 근데 그동안 쭉 보면은 임기 8년 동안에 문희상 의장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사보임을 다 허용했습니다. 예. 491번인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 걸 거의 다 이제 해줬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요구한 사법임도 183건이에요. 예. 491건 중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사보임이 불법이면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요청해서 허락한 183건도 다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논리적으로 예. 불법 사보임이다라고 하는 게 좀 논리적 근거는 저는 좀 희박하다 봅니다. 따라서 불법 사보임이 원인이기 때문에 정치행위고 그래서 저항권이다라는 그런 논리인데 그렇다면 이건 저항권을 적용하기 어렵죠. 만약 불법 사보임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건 좀 논리적으로 약간 비약은 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지금 정의당의 윤수아 원내대표는 아마 어제죠. 예. 검찰 항의 방문해서 도대체 200일이 넘어서 이제서 처리가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항의를 하면서 다음 달 17일이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시작인데 그때까지는 좀 빨리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검찰도 이런 정치적인 사안을 오래 갖고 있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 지금 말씀드린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이 지금 여기 고소고발되어 있는 사건인데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소환을 전부 다 할지 또 의원들이 다 출석 요구에 응할지 이것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사실 뭐 지난번에도 뭐 정경심 이제 교수 같은 경우도 소환 없이 기소한 적 있잖아요. 9월 6일 날.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다 소환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은 어쨌든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라고 하기에도 검찰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들에 자꾸만 법이 개입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른바 우리가 이제 정치의 사법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논리를 많이 피긴 하는데 이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있었던 건데 충돌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뭐 이제 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주장이긴 한데 이걸 법대로 처리해라.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대로 어떤 이게 물리적인 충돌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면 본회의 표결이 이제 기다리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 기소가 막 이루어지고 하면 글쎄요.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사 진행에 협조를 뭐 할 수 있는 입장이 또 아니죠.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패스트트랙 이게 어쨌든 물리적으로 뭔가를 막으려 하다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고소 고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막상 또 이제 패스트트랙 그 표결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12월 3일 날 이제 하겠다는 건데 선거법은 11월 27일인데 어쨌든 12월 3일 이후에 이제 처리하겠다. 이게 문희상 의장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국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 또 물리적으로 막으려 하다가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면은 또 이게 또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 표결을 좀 원만하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도 기소하거나 이런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은 한국당은 또 정당으로서 이게 당연히 국회 탄압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다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예민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지금 잠깐 얘기하신 대로 27일 선거제 개혁안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 부의가 되는 거죠. 부의가 되고 이제 12월 3일은 이제 나머지 것들이 또 부의가 되는 거고. 검찰 관련, 개혁 관련. 근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말로 봐서는 부의되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12월 3일 날 아예 본회의에서 다 처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강조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문희상 의장으로서는 이게 국회법에 따른 절차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신속 처리 안건이잖아요.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건을 충족했어요. 단지 한국당은 그걸 막으려 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부의가 됐다면 이건 당연히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의가 되고 나서 60일 이내는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그 이제 패스트트랙 절차 날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희상 의장은 일단 부의되면 빨리 처리하겠다. 60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저 마지막까지 안 될 때 60일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장에서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데 민주당 쪽에서 나온 쇼다라고 하는 건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하려면 지금 해서 막아야지 국회 다 끝난 다음에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뜻이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쇼다라는 지적이 나와버렸습니다. 의원직 총사퇴 그 어디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고 물론 이제 내년 총선이 아주 계산적으로 본다면 총선이 뭐 4개월 남짓 내년 4월이니까 5개월 정도 됐으니까 국회의원 뭐 지금 안 해더라도 어차피 총선에서 결정이 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직이 그렇게 간단하게 막 사퇴하고 이런 직은 아니잖아요. 국민이 선출해서 그렇죠. 대기구에게 우리의 주권을 일정 부분 위임한 건데 예.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하나의 그 수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 뭐 총사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거 쇼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한국당으로서 또 절박하죠. 지금 이게 지금 여당하고 지금 여권에 이 동의하는 이제 그 또 당들이 있잖아요. 물론 예.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뭐 대한신당 이런 것도 이 선거제 개혁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의석이 주니까 지역구 의석이.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표결이 과반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5분의 3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의결 정수가 과반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으로서 굉장히 초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여나 야나 이 선거제법이 이게 사활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그 하나의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초읽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선거제 개혁안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돌려보면 네.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찍고 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게도 찍는다고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통합하려는 세력과 이게 계산을 따져보면 네. 다른 당으로서 총선거에 뛰어들어서 당 지지표를 많이 얻어서 비례대표를 더 얻어내는 게 의석수가 늘어날까 아니면 자유한국당하고 당대당 통합을 해버리는 게 그냥 유리한가? 표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근데 그것도 의원 개개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지금 이제 28석이 주는 거잖아요. 예.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에 의하면 그럼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의원들로서는 그 의원이 민주당이 됐건 자유한국당이 됐건 바른미래당이 됐건 예. 자기 파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의원들이. 지역의 네. 기반에 따라 완전히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는 거기 다르군요.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단지 전체 정당 입장에서 볼 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선거제가 통과되면 지금 말씀처럼 소수 야당에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두 표 찍는 데서 정당 득표가 이제 그대로 정치적 의사로 반영되니까 그럼 이제 통합이 좀 이 동력이 좀 떨어지겠죠. 예. 자기가 당을 유지해서 어떤 당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거제 이 법안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가 지금 이제 소수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정치판 전체의 정계 개편, 정당 구도의 변화, 정당 구도의 재편성과 상당히 유관하다,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이제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네. 그랬고 계속해서 이제는 좀 협치를 갖다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패스트트랙 지정권과 관련된 또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걸 생각해 보면은 협치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요. 이제 그저께입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회동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저녁에 긴 시간 그렇죠. 동안 예. 뭐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그 바로 다음 날인가 또 여야가 독서를 서로 막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예. 가뜩이나 지금 이게 지금 예민한 상태에서 이 패스트트랙 이게 뭐 이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제 출석하고 뭐 총사퇴 하니 많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현재 이 협치가 더 강화되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네. 전국이 어서 풀려서 글쎄 국정이 말이에요. 원활하게 돌아가고 법안 처리할 것들이 진짜 산더미 같이 산더미 쌓여 같죠. 있고 네.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이라고 하니 뭔가 좀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건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른바 험지에 출마하는 영입 인물들을 위해서 입당식을 열었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2030 인재 영입을 위한 판을 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획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을 포함해 현역 의원 14명이 나란히 정론관에 섰습니다.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학민 전 순천향대 부총장, 황인성 전 시민사회 수석의 입당 기자회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모인 겁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적임자를 물색해 왔습니다. 그렇게 물색해 온 세 지역에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역시 유튜브 방송에 험지 출마 3인방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북에 민주당 의원이 배출된 건 제가 찾아보니까 마지막이 15대 선거였어요. 그럼 16년 만에 도전하시는 거네요. 만약에 당선자가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다만 비례대표인 김영권 의원을 제외하면 이미 활동 중인 지역구에 재도전하는 의원들이라 험지 출마로 묶는 건 무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잇따라 험지를 띄우는 건 이른바 물갈이 대상자들을 향해 결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란 해석입니다.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2030 세대에서 정치 신인을 영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새로운 인재 영입이 쉽지 않다며 고민스럽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라도 야당이 총선 여론을 주도하면서 여당은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증된 인물은 새롭지 않다는 비판에 새로운 인물은 검증이 안 됐다는 불안감에 인재 영입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내일 검찰개혁 당정 협의를 갖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 폐지와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등 권고안 진행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박주민 검찰개혁 특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장관 자리가 비어있는 법무부에서는 김호수 차관이 자리하기로 했습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생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방송인 배철수 씨가 사회를 보고 신청자 중에 선정된 시민 300명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기 후반전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나섭니다. 오는 19일 저녁 8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100분 생방송에 출연합니다. 지난 2년 반의 국정 운영을 평가받는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2년 반의 과제도 국민에게 직접 들으면서 공감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그러한 국민들께 대통령은 어떤 대답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말할 수 있는지, 이런 자리들을 계속 늘려나간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도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로는 문 대통령과 같은 1953년생 동갑내기인 방송인 배철수 씨가 낙점됐습니다. 친근한 이미지로 문 대통령과 국민의 자유로운 대화를 잇는 역할을 하는데 적임자라고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방송 참여 신청은 16일 자정까지 주간 방송사인 MBC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데 신청자 가운데 300명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치와 남북관계, 검찰개혁 같은 무거운 주제부터 일자리와 집값, 교육, 노후 대책 등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까지 모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건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재작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일자리와 보육정책 등에 대해 답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뿐만 아니라 세금 덜 많이 내고 또 소비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길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이후 수차례 공개 발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생각보다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조국 전 장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도 오는 19일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YTN 김양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내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내일이나 모레쯤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검찰과 구체적인 소환 방식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변호인들과 만나 자신의 검찰 조사 일정과 수사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번 주 안으로는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 조사보다는 평일 조사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내일이나 모레가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할 때 취재지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될지 등 소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 공보 상황이 많이 변화한 만큼 이를 참고해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소환 일시는 사전에 공개하지 않되 청사 1층 출입문으로 출석하게 할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 통로를 이용할지는 검토 중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 전 장관이 출석한다면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 차명 투자 의혹부터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790회에 걸쳐 차명 거래를 하면서 사용했던 컴퓨터 인터넷 주소와 관련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물증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차명 투자 당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도 포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변호인들과 만나 부인에게 돈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주식 매수에 쓰이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허위로 자녀의 스펙을 만들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게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관련 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입시 비리 공범으로 지목된 자녀 등에 대한 처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가 오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은 무죄라며 재판부가 꼭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장환 기자입니다.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30년 만에 다시 법원을 찾았습니다. 윤 씨는 자신은 무죄라고 거듭 강조하고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30년 전의 일이 진실 밝혀지고 제가 무죄를 받고 명예 찬다면 그걸 만족하겠습니다. 정당한 걸 제 무죄를 밝혀주는 게. 변호인단은 피해자는 맨손이 아닌 범인에게 목이 졸렸는데 이춘재 증언이 이와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감식 결과를 알면서도 윤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맨손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조서를 꾸몄다는 겁니다. 이춘재의 자백에는 장갑 등 아니면 헝겊 같은 걸 끼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모 씨의 자백에는 그런 장갑이란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 경찰이 윤 씨를 불법 체포하고 가혹 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의 자백 자체가 수사기관의 범죄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것만으로 재심 사유가 명백하다는 주장입니다. 쪼그려뜨기 시키고 앉았다 일어섰다 시켰습니다. 이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자술서 작성을 강요당했습니다. 이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윤 씨 측은 과거 누구라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며 잘못된 사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재심에서 윤 씨 측은 이춘재는 물론 당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법정에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재판 과정에서 30년간 묻혔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송을 내고 거의 3년 만인데요.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며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용수 그리고 이옥선 할머니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역사의 사안이 되는 용도입니다. 일본은 당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면 재판에 나오라. 역사적으로 우리 대대로 들어가는 우리 커가는 학생들, 세계 학생들한테도 이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다.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30년이 되었다. 어째 방송을 안 합니까? 탈모른 아이들을 가지다가 못되게 만들어놨으면 방송을 해야지. 어쩌나 사죄를 하고 배상해야 됩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게는 징역 5년,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준영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일부 사건은 부인하지만 카카오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린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고 임경빈 군을 헬기에 태우지 않고 해경 함정을 전전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며 부실구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밝혀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지휘부 4명을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임경빈 군이 위급한 상태로 구조되고 의료진은 긴급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 군을 태운 건 응급 헬기가 아닌 해경 함정이었습니다. 수사가 기존으로 갑니다. 앞에. 임 군은 4차례나 배를 갈아타면서 4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바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임 군이 옮겨진 함정에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이 이용한 헬기가 있었던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헬기는 엉뚱한 지휘부가 차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해경지휘부 4명을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기본적인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김 전 청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당시 헬기를 동원하지 않은 경위 등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 도착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동선, 그리고 조치 내용, 시간 경과 등을 확인하여 시간대별 정리하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120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조위는 당시 산업은행이 청해진 해운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올리는 등 특혜 대출을 해준 정황이 짙다며 공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엔 세월호 CCTV가 저장된 영상 녹화 장치 DVR 조작 의혹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공식 출범한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특조위로부터 추가 자료를 건네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실감도 안 나고 아직은 지금은 안 떨리는데 내일 가면 좀 떨릴 것 같아요. 수능장에 가면은 엄청 떨릴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다 떨려가지고. 이 경우에는 15분 동안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5분 동안 일종의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랑이다. 좋겠어요. 실수 많이 해서 참 부자네요. 네, 내일이 바로 수능입니다.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심경 어떠세요? 솔직히 제가 계속 이렇게 수험생 삶을 살고 계속 이렇게 뭐 임박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꿈에 나옵니다. 꿈에서 시험 보고 있는데 문제 절반밖에 못 풀었는데 막 5분 남고 막 악몽을 정말요? 가위 눌릴 때도 있고. 매일 새벽 6시에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영교시 컨디션 조절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냐면 맨날 새벽 밤새 공부하고 뭐 낮엔 자고 이런 학생이 갑자기 수능 시험 날 됐다고 해서 낮에 최상의 컨디션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자던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패턴을 맞추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또 혼자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줘요. 근데 왜 새벽 6시냐면 보통 이제 사람이 일어나서 2시간 뒤가 정신이 가장 맑고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8시 40분에 이제 국어학력 시작되는데 2시간 전이니까 이제 6시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셔서 6시에 어떤 공부하세요, 대표님은? 대표님도 수능 공부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수능 공부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특히 이제 영어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속독하는 방법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샤프는 어떨까요? 8년 만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네. 좀 원래 쓰던 게 바뀌니까 네.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펜 이거 뭐 바뀌는 게 뭐 왜 펜 타령을 하고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수능날 그걸 딱 대비를 해가지고 수능날과 똑같이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네. 그렇게 하려고 뭐 새벽 6시부터 같이 하고 하는데 매번 특히 뭐 재수, 삼수 이렇게 좀 그런 친구들은 그 펜으로 1년 내내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손에 있게 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요. 내일이 수능인데요. 내일 네.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매년 이렇게 좀 주의할 것들이 있긴 해요. 뭐 이런 이제 진짜 아날로그 시계만 가지고 가야 되고 네. 귀에 꽂는 블루투스 이어폰 이런 것도 다 안 되고요. 전자시계도 안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그냥 아예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제출을 또 하면 되는데 네. 제출을 꼭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보니까 4교시에 뭐 부정행위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던데요. 네네. 어떤 건가요? 4교시가 왜냐면은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선택 과목 2개랑 이제 한국사도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시험 정해진 딱 그 과목 시간에 그 과목 시험지만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나눠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헷갈리고 하다 보니까 뭐 딴 걸 이제 풀면은 이 부정행위 진짜 0점 처리되고 사실 그거는 그냥 감독관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정부가 2025년까지 특목고,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예, 예. 했거든요. 이런 정책이 교육의 뭐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책이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뭐 폐지를 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폐지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중요한데 그 내용은 아직 없어요. 인류 네. 학교들이 이제 문제다 해가지고 지금 인류를 싹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다른 인류가 또 생기겠죠. 왜냐면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건 학생 학부모님들의 공통된 어떻게 마음이잖아요. 전 세계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디를 없어지면 어디를 가냐 했을 때 과학고 경쟁이 더 심화될 수 있겠고 소위 말하는 그 명문고로 더 몰릴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랑 부모님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뭐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원래 최고였어요. 네, 지금 뭐 시험이 있건 없건 잘 보건 못 보건 변함없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그 종이 조각이 몇 장에 여러분들 가능성을 다 담지 못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편안한 마음으로 실수만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험을 보시면 분명히 그런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강성태 씨는 근데 문제 난이도 파악이라든가 네. 풀이 과정의 점검 같은 걸 위해서 해마다 수능을 계속 보시는 걸로 유명한 분 아니에요? 이번에는 시험을 안 보시나요? 여유가 있으신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안 보신다고 아. 하더라고요. 이 시험장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학생들이 생기면서 방해가 될까 봐 수능을 안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겠네요. 공부의 신이 옆에 앉아서 수능 시험을 같이 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신경 떨리겠는데요. 쓰이겠죠. 예.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부모님들께도 뭐라고 남긴 말씀 없으셨어요? 해주셨습니다. 학생들도 떨리지만 또 부모님들도 떨리잖아요. 그 떨림이 수험생들한테 전해지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특별한 걸 따로 준비하실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편하게 아이들을 대해달라 아마 그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전국 1,180여 개죠. 이 시험장들에서 예비 소집도 진행이 됐습니다. 예,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를 장소를 미리 둘러봤고요. 또 후배들은 고생한 선배들을 위해서 힘찬 응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수능 전날 표정을 김대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어느새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 고3 교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표정의 선생님은 마지막 당부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차분하고 차분하게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이란 이름으로 친구들과 함께 달려온 1년. 눈으로 수험 번호와 시험장을 확인하고 나니 이제야 수능을 본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진짜 내일 이제 수능을 보는구나, 큰 시험을 보는구나 하고 저희 반 친구들도 그동안 정말 열심히 많이 공부했는데 저희 반 친구들 특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학교를 나서는 선배들을 위해 어김없이 후배들이 나섰습니다. 교문 앞까지 이어진 응원 행렬에 수험생들의 얼굴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저희 후배들도 이 모습을 나중에 보고 저희한테 열심히 해줘서 저희도 잘 볼 수 있도록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형들 수능 다 화이팅하세요. 용산! 올해 수능이 치러지는 시험장은 전국적으로 1,180여 개. 각 학교에는 미리 시험장을 둘러보는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건물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어 밖에서 시험실의 위치만 확인한 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침에 잠깐 공부를 하다가 작년에는 조금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조금 빨리 와서 점심 먹고 다시 공부하러 가려고 와서 빨리 왔습니다. 전국 54만여 명의 수험생들은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그런데 입시 한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내일 수능을 앞두고 오늘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네. 오늘 수도권 영서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또 밤사이에 첫눈이 오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입시인데 몸까지 또 추위에 떨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수험생들은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며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찾아오는 영하권의 입시 한파입니다. 강도는 애초 예상보다 더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수능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3도지만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남부지방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비나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아 일부 도로는 빙판을 이룰 가능성도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현한 황사도 유입되겠습니다. 수능 스트레스에 추위와 황사라는 날씨 복병까지 겹치며 올해 수험생들은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 이후에 살아갈 날이 길어지다 보니 노후의 소득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은퇴 이후에는 보통 연금에 의존하잖아요. 정부가 이 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주택연금이 인기가 높은데요.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조기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은퇴를 했는데 주택연금에 들어갈 나이는 아직 안 됐다고 들어가지 못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입 나이나 집값에 제한 뒀던 걸 낮추려고 하는 거죠.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당장 쓸 현금이 무엇보다 필요한 은퇴자의 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정 정년인 60살부터 가입할 수 있어서 더 일찍 퇴직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속도가 붙는 고령화로 은퇴 이후 소득의 중요성이 커지자 정부가 주택연금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정년보다 더 빨리 퇴직하는 추세를 반영해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지금의 60살 이상에서 55살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또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공시가격이 보통 시가의 7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시가로 13억 원 가량인 집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 시가로 9억 원이 넘어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상한선인 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아울러 노인복지 정책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본인이 직접 살지 않고 전세를 준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도 늘리기 위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하고 중소 영세 기업에는 재정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또 50살 이상 장년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받는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금의 연 400만 원에서 200만 원 더 올린 연 600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오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특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 철수 이런 걸 암시하는 언급까지도 나왔습니다. 내일과 모레 있을 군사회담에서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이틀간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쏟아낸 말입니다. 먼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방한 전 일본으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통의 미국인들은 왜 주한, 주일 미군이 필요하고 얼마가 드는지, 또 그런 부자 나라들이 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를 안정시키는지 설명하는 건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언급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연상하게 하는 언급입니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한국 정부가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며 분명한 건 그 돈이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가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정 SMA가 담고 있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개 항목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우리 정부와는 전혀 다른 인식입니다. SMA 자체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의 예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지소미아 연장 의지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지소미아 종료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고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지소미아가 없으면 한미일 공조가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이어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미국 국방부 수장들의 지소미아와 방위비 압박이 최고조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미국은 2016년 우리한테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하라고 요구할 때는 이건 중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이거 그만두면 중국만 유리해진다고 또 미국의 본심을 거침없이 드러내는군요. 예, 사드 때도 우리가 미국과 중국 틈에서 큰 손실을 입었잖아요. 그래도 네.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인데 우리의 이익과 안전이 좀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네. 아무튼 분명한 건 동북아시아는 미국은 멀리 떨어진 곳에 분쟁이 되지만 우리는 분쟁 지역 한가운데 놓인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무산되면 폭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발언 과정에서 한미 FTA를 거론하고 일본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의 중요한 1단계 무역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미중 합의가 임박했음을 예고했습니다. 단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이익이 될 때만이란 조건을 달며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y are dying to make a deal. We're the ones that are deciding whether or not we want to make a deal. 합의가 불발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폭탄 관세도 거듭 경고했습니다. Not fair to have China as a developing nation. One of the reasons they've taken advantage of us is because of that, and we're considered the big fat cow, and no longer.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내내 자신의 경제 치적을 과시하며 한미 FTA 개정도 거론했습니다. 개정 이전 한국에 25만 개 일자리를 추가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오바마 정부에 다시금 화살을 돌렸습니다. 또 잠정무역협정을 타결한 일본은 물론 EU 등의 무역 장벽을 비판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It's just partial because we're having very tough negotiations and strong negotiations
with Japan. It's a great deal, but it's only phase one of the Japan deal too.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관세 철회 발언 대신 원론적인 언급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는 강보합세로 마감했고 국제유가는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주말에 이어지던 홍콩 시위가 평일에도 계속되면서 교통 대란이 발생하고 은행과 학교가 문을 닫는 등 도시 기능이 점점 마비되고 있습니다. 네, 홍콩 경찰과 중국은 질서 확립이 우선이라며 더 거칠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시위대가 교통 방해에 나서면서 홍콩 시내 도로가 텅 비었습니다. 진압 경찰이 달려가 시위대를 체포합니다.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던 대학가에는 여전히 화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咁耐以嚟嘅運動呢個開始6月到而家冇成功過，五大訴求加零加唔重組警隊。 대부분의 대학이 수업을 중단했고 은행들도 일부 문을 닫았습니다. 홍콩 정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목요일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수업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시위대가 도시 기능을 마비시켜 홍콩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We need to talk, not like this. But hope for the future will stop suddenly. 지난 6월 소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체포된 사람은 3,500여 명. 하지만 홍콩 경찰은 실탄 발사에 대한 반발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거칠게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위대의 행동이 테러 수준이라며 홍콩 정부를 굳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强力遏制打击各种违法暴力行为和恐怖主义行径，尽快止暴制乱，恢复秩序。 특히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군 개입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고 나서 홍콩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스크린과 안방 극장을 넘나들며 씬스틸러로 존재감을 펼쳤던 배우 민성욱 씨가 이번에 연극 연출가로 나섰습니다. 네, 공연 수익금은 모두 어린이 재활병원에 기부할 계획이라서 더 뜻깊다고 하죠. 네, 민성욱 씨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럴 때는 뭐 와 연예인이다, 팬입니다 이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뉴이저 시청자들께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예, 저는 배우 민성욱입니다. 저는 작품으로는 피노키오에서 장영규 기자 역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녹두꽃에서 최경선 장군 역을 맡아서 시청자분들 만났었는데요. 항상 저만의 표현 방식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배우가 되는 게 꿈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육룡이 나르샤 때 그 하네리 씨의 칼에 맞아 숨지는 장면, 울컥했습니다. 그때 억울했잖아요. 사실 오해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저는 그 친구를 살려주려고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렇죠. 꼬마를 살리려고 하는 역할이었는데 꼬마를 죽이려는 줄 알고 칼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으신데요. 이번에는 연출가로 돌아오셨습니다. 연극 연출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티켓 수익금을 전부 어린이 재활병원에 기부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하시게 되셨나요? 저 2, 3년 전부터 저희 소속 배우들끼리 연극을 한 편 올려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상 일정 자체가 뭐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것들이 이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다가 공연장을 잡게 되고 그리고 작품을 선정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할 이 수입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연말에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돌려드리자. 그래서 어린이 병원의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늘 이렇게 좀 험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따뜻한 소식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게 돼서 좋습니다. 동료들이 다 선뜻 응하시던가요? 예, 처음에 뭐 이상윤 배우, 조다란 배우, 그리고 뭐 오민석 배우는 처음에 2, 3년 전부터 같이 기획을 했던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뭐 무대 경험은 없지만 이런 좋은 취지를 다 이해를 해주고 그래, 우리 한번 한 팀이 돼서 한번 잘 올려보자. 원팀으로. 예. 근데 소속사하고 공연 제작사 뭐 이런 데도 일단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소속사에서도 뭐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죠. 이런 공연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저희도 뭐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지금 붙어서
많은 일들을 해주고 티켓도 관리해주고 포스터도 같이 만들어보고 다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 제작사에서도 사실 연말에 이렇게 일주일 공연을 하기가 대관해주기가 쉽진 않은데 자기들 공연을 일주일 미루고 땡기고 해주면서 이렇게 결정을 좀 해줬습니다. 예, 소속사, 제작사 그리고 배우분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뭉치셨는데요. 올모스트 메인이죠. 연극 어떤 내용인지 소개 직접 해주시죠. 이 올모스트 메인은 가상의 마을입니다. 아주 추운 지방의 가상의 마을인데 그 동네 친구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로라가 뜨는 순간에 이 모든 사랑 얘기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든 사랑 이야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배우로도 출연하시면서 연출도 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첫날 한 공연 에피소드만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더 공연을 더 해봐야 되니까 저는 첫날 첫 회만 하고 연출자로 또 빠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연극은 종종 하셨었죠? 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극단 차이무가 너무 좋아서 쫓아다니면서 매표도 하고 뭐 진행도 보고 조연출도 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선배님들 도움 받아서 입시도 성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 연극 무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연극 무대가 처음인 배우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뵀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연극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떠셨나요? 그 매체에서 활동하던 배우들이다 보니까 좀 크게 움직이고 길게 생각하는 것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처음엔 조금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거 여기서 저 정도 움직여도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워낙 이 친구들이 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뭐 금방 적응해서 아주 지금은 열심히 아주 즐겁게 본인들이 더 신나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연극 이제 가끔 이제 다른 팀들이 했던 이제 연극이어서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에피소드가 여러 개 아닙니까? 사랑에 관한 에피소드가 한 9개 되던가요? 예, 9개. 조금 하나씩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재미가 있을지 한번 좀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에피소드는요. 처음에 이게 모두들 너무너무 예쁜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처음에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까이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 거리보다 이렇게 한 바퀴 돈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뺑 돌아서.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한 발짝 움직이는데 이 남자친구는 계속 장난을 치죠. 더 가까워졌네. 그리고 또 더 멀어지면 더 가까워졌다.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고서 연극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들은 뭐 이 무통각증을 가진 남자와 이 위층 여자의 사랑 이야기. 고통을 못 느끼는 겁니까? 그 친구가 이제 아픔을 느끼게 되는 과정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사랑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어려운 것들이 많고 사랑에 관한 거의 모든 담론들이 에피소드에 다 하나씩 등장을 하죠. 부부의 사랑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시면서 내 얘기 같다, 아니면 내 친구 얘기 같다, 우리들 얘기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가 쫙 펼쳐지면 왠지 그 중에 하나는 내 거하고 비슷한 얘기, 뭐 이런 것도 있겠군요. 그런데 긴 준비 과정을 거쳐서 공연을 딱 사흘만 하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비효율적이기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뭐 다른 공연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들끼리도 뭐 벌써부터는 다른 거 내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벌써 저희들끼리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발 디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좋은 취재의 작품을 꼭 해보자라는 게 내년에는 또 모르죠. 또 더 좋은 작품을 인사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작품 가지고도 또 다른 배우들과 함께 또 보여드릴 수도 있고 많이 지금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수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능 끝나고 수험생들이 보러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뭔가 가면 자기가 했던 사랑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울컥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흥미진진하네요. 뭐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열리는 장소를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는 게 시간하고. 저희는 11월 15일, 16일, 17일이고요. 사흘간. 대학로 예스 스테이지.
자, 3관에서 하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학로에서 펼쳐지는. 근데 연출을 하신 거는 처음이십니까? 아니면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 전에 저희 극단에서 이제 후배들과 워크숍 공연을 많이 올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연출을 이 작품도 한번 연출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OK 스토리라는 극단 작품이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늙은 도둑 이야기에 저희 워낙 베테랑들이시고요. 저희는 한 팀 새로운 팀을 꾸릴 때 제가 좀 도와서 연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약간 팬심을 담아서 뭘 맡기든 거기서 신 스틸러 역할을 해서 주연 배우들을 이렇게 주눅 들게 하시기 때문에 가끔 원망 같은 건 없으십니까? 그런 거 누가 안 하던가요? 그렇죠.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긴 호흡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거 제가 그냥 툭 가가지고 되게 쉽게 그냥 제만 주목받는다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감독님들이 그 뒤에서 되게 이게 연극에서부터 온 것 같아요. 되게 유기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를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연기할 때 되게 좀 부각이 돼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자선 공연 크게 성공되기를 기원하고 좋은 공연 또 앞으로도 많이 해주실 걸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정치권 관련 소식인데요. 9330님께서는요. 자신들이 만든 선진화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당의 의원들이 어떻게 정당함을 들먹입니까?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2369님도 자꾸 싸우고 민생법안 외면하면 내년 총선에서 표를 못 얻을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경고도 날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수능 관련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9330님께서 수험생분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내일 하루 완벽하게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즘 눈길을 끄는 핫한 노래가 있죠. 현직 교사들이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노래를 만든 게 있습니다. 뭐 뮤직비디오도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만든 노래 바로 꽃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9홉은 누구나 넘어지지. 그래도 19홉은 누구든 일어서지. 너는 머지않아 꽃이 될 테니까. 너는 꽃이니까. 예. 사실 모든 수험생들은 우리의 소중한 꽃입니다.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활짝 피어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